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브릭스의 최승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이제 럭키드로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성능과 가격의 최저가 비법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앞선 세션들에서 여러 고객분들이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AI나 ML 같은 여러 가지 멋있는 유스케이스를 하시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결국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데이터의 처리나 분석하는 과정들이 성능이 느리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많은 유스케이스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젠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능과 비용 최적화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도입하시는 어떤 관리자의 입장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좀 많아서 제가 말이 좀 빠르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디플로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이 아마도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작업이 될 텐데요. 데이터베이스의 클러스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올퍼퍼스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 타입인데요. 이제 개발자분들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뭐 파이썬이나 스칼라나 R이나 SQL 같은 다양한 언어를 써서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데이터에 대한 EDL을 하는지 ML 모델을 개발하는지 이런 용도를 쓰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잡 클러스터는 조금 다른데요. 잡 클러스터는 내가 어떤 특정 작업들 주기적으로 스케줄링 작업이 있었을 때 그 해당 작업이 됐을 때만 실행할 때 그 잡 클러스터가 떠서 수행을 하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삭제되는 이프메럴 클러스터 타입입니다. 주로 시간당의 어떤 시간 배치, 일 배치, 월 배치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ETL 작업들 같은 데 많이 쓰는 클러스터 타입이고요. 뭐 보통 처음 데이터브릭스 도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제 운영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할 때 이제 잡 클러스터가 아니고 올퍼퍼스 클러스터에 어태치를 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뭐 기능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가격이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시기 위해서는 운영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잡 클러스터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쓰실 수 있는 팁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SQL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의 클러스터 타입이랑 굉장히 다른 타입입니다. SQL 중심의 어떤 BI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클러스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그 클러스터 대비 이제 하이 컨커런시 굉장히 여러 사용자들이 붙어서 리포팅을 뽑아내는 이런 용도의 전용 클러스터로 적합한 클러스터 타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러스터를 띄울 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오른쪽 위가 이제 올퍼퍼스나 잡 클러스터를 설정하는 화면이고 아래쪽이 이제 SQL 웨어하우스 쪽 설정입니다. 아까 이 설정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뭐 가장 일반적인 권고 사항들은 가장 최신 버전의 DBR 데이터베이스 런타임을 쓰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항상 이전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런타임보다 기능이나 성능이 좀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드라이버 워크노드를 구성하셨을 때 쓰는 VM들을 스팟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 클러스터 VM 자원들을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AWS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플릿 인스턴스 타입을 써서 스팟보다 좀 더 좋은 가용성, 비용 절감 같은 거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도 이제 실제 워크로드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실제 워크로드의 개수들이 자동으로 늘고 줄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인 노드수뿐만 아니고 각각 익스큐터 노드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도 이제 자동으로 스케일링돼서 어떤 셔플 같은 거에서 스프링이 나가지고 디스크가 풀나는 에러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타임들을 줄이기 위해서 오토 터미네이션 항상 세팅을 해놓는 것들이 이제 클러스터의 클라우드의 VM 자원이나 혹은 저희 쪽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이제 포톤 같은 것들 설명을 드릴 텐데 버튼 하나로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퍼퍼스나 이제 잡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 클러스터가 수행하는 잡의 성격에 따라서 드라이브나 익스큐트 노드들을 어떠한 VM 인스턴스 타입으로 선택하는지 이거를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워크로드에 있는 이 인스턴스 타입을 써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림 작업을 한다. 내가 어떤 디스크를 많이 쓰거나 메모리스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트랜스폼하고 이걸 데이터를 싱크하는 작업이라면은 주로 이제 컴퓨팅 옵티마이즈 클러스터 같은 걸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가이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CSP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들이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최신 버전의 VM, 최신 세대의 VM을 쓰는 것들이 이전 세대보다 항상 성능은 좋고 가격은 더 싸고요. 그리고 이제 AWS 기준으로 이제 그래비톤 같은 인스턴스가 되겠죠. AMD 인스턴스를 쓰는 것들이 보통 인텔 계열보다는 가격도 싸고 성능은 좋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스토리지 쪽 이제 델타 캐시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델타 레이크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일차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파일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올려서 해당되는 익스큐터에 로컬 스토리지에 파일 캐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이제 다시 해당되는 파일을 읽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NVMe SSD들이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 옵티마이즈 타입을 선택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드 타입이 선정되고 나서는 이제 크기랑 대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것도 이제 딱 정해진 룰은 사실 없고요. 해당되는 클러스터에서 도는 작업에 대한 어떤 SLA가 주 이제 가장 큰 결정 포인트가 될 겁니다. 스파카의 특성상 노드가 크고 노드의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병렬화가 처리가 돼서 훨씬 더 빨리 작업이 끝날 수 있겠죠. 일반적인 룰은 이런 어떤 특정 SLA가 없는 경우, 공용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오토스케일을 보통 세팅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오토스케일이 일반적으로 잘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앞선 세션에서 보셨던 델타 라이브 테이블에 엔자인 같은 옵티마이저를 써야지 오토스케일링 작업들이 제대로 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SQL, SQL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징이나 오토스케일하는 성격이 잡이나 올포브스 클러스터 대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티셔츠 사이즈로 이제 사이징이 되게 되고 그 티셔츠 사이즈별로 해서 워크노드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아웃한다라고 하면은 새로 워크노드의 개수가 더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추가적인 클러스터가 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의 사이즈는 결국 크면 클수록 내가 수행한 쿼리가 빨리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케일링이 늘어나면 늘수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쿼리의 수가 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클러스터가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클러스터에는 거버넌스를 가지는 것들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모든 사용자들한테 내가 마음대로 클러스터를 띄우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용도별, 부서별로 어떤 공용 클러스터를 관리자가 할당을 해주고 사용자들이 이 클러스터에 어태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용자들에게 이제 컴퓨터 폴리시를 지정을 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있어서 VM의 타입이나 크기, DBR 버전이라든지 공용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거버넌스도 강화할 수 있고 비용도 통제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나의 컴퓨팅 경험을 띄워서 분석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권고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사이징하는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가 이제 설정한 클러스터가 제대로 돌고 있나, 이 클러스터가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나, 그리고 주기적으로 성능이나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데이터브리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클러스터의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에서 매트릭 탭이라고 보시면 예전에 강글리아 같은 옛날 유화가 있었는데 이제 매트릭 모니터링이 있어서 CPU나 메모리 디스크 같은 하드웨어 장뿐만 아니고 스파크나 GPU 관련돼 있는 어떤 매트릭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파크 UI 아시다시피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스파크 U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QL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실제 돌아갔던 쿼리에 대한 큐 모니터링 한다든지 실제 돌고 있는 쿼리 스토리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카운트 오너 가장 큰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어카운트 오너가 어카운트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권고 사항들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를 만들 때 태그를 달아주시게 되면은 이 태그 내용들이 태그 프로퍼레이션이 돼서 실제 노드가 들어가는 VM에도 같이 이 태그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작업이 얼마만큼의 클라우드 VM을 썼고 얼마만큼의 데이터브릭스 라이센스를 소모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에 태그 다는 것들을 보통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니티 카탈로그를 쓰시게 되면 시스템 테이블로 다 존재가 되게 돼서 빌링 정보라든지
어떤 쿼리의 히스토리라든지 성능 관련돼 있는 매트릭들을 테이블상에서 이제 조회를 하거나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성능이나 비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델타 레이크입니다. 결국은 데이터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 레이크하우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포맷인 델타 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뭐 하드비 됐던 MPP가 됐던 어떤 일반적으로 항상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온프로미스에서 겪었고 클라우드로 넘어가서도 어떤 일부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문제들이 이제 스몰 파일 프로블럼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있는 테이블들은 사실 밑단은 다 파일들이 되게 되는데 이 파일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그렇게 되면 조회 같은 거 분석을 했었을 때 실제 파일들에 대한 병목 현상, 파일을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상에 가게 되면은 실제 파일들을 리스팅하고 API 콜들이 계속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로틀링 같은 문제 같은 것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게 병렬로 처리하기 있어서 데이터가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는 데이터 스큐 혹은 처리할 때 중간에 인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몰리는 데이터 스큐도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들이고요. 당연히 큰 데이터셋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실제 데이터들, 실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만 어떻게 하면 I/O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만든 오픈소스 스토리지 레이어인 이제 델타 레이크는 앞서 말씀드린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스몰 파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파일이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입니다.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원래 사실 델타에는 오토 옵티마이즈라고 해서 실제 그 테이블의 파일들이 적재가 될 때 자동으로 파일을 압축을 하거나 내가 주기적으로 옵티마이즈라는 작업을 돌리게 되면은 파일들에 대한 이제 압축이나 이런 거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린 서블리스나 유니티 카탈로그에 매니지 테이블을 쓰게 되면 AI가 자기가 알아서 해당되는 테이블의 패턴, 테이블의 사이즈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뒷단에서 최적의 파일 사이즈를 만들어서 계속 이걸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매뉴얼하게 테이블이나 스키마 레벨로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설정할 필요 없이 관리자들은 그냥 알아서 돌리도록 하면 된다라고 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스킴도 중요합니다. 델타 레이크 아마 뭐 저희에서도 데이터베이스처럼 테이블에 대한 통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통계 정보는 이제 스파크의 카탈로그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어떤 최적의 쿼리 플랜을 만드는 데서 쓰이긴 하지만 통계 정보에 보시면 이제 컬럼별로 민값, 맥스 값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리를 날렸었을 때 내가 이 쿼리상에서 어떤 파일을 읽고 어떤 파일을 스킵할 수 있다 이런 스키핑할 수 있는데 굉장히 활용이 잘 되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계 정보를 모았었을 때 최초 32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통계를 모으기 때문에 내가 주로 쓰는 컬럼들, 주로 조인하거나 주로 웨어 조건에 쓰거나 이런 컬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동을 하거나 32개 파라미터를 바꿔주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제 데이터 스키핑을 좀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오더라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는 어떤 거냐면 해당되는 지오더의 컬럼별로 해가지고 파일들을 더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클러스터링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십만 개의 파일이 있었을 때 부서 A는 여기 있는 1000개 파일에 들어가 있고 부서 B는 나머지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컬럼별로 파일 클러스터링 하기 때문에 파일의 스키핑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빅데이터에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I/O를 줄이는 부분들로 보통 많이 쓰시는 정책들이 하이브의 이제 파티션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어 쓰셨습니다. 특정 파티션으로 이제 내가 주로 조회하는 파티션 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나눠 놓으면서 이제 우리가 분석했었을 때 파티션 프루닝이라는 기술을 써서 전체 데이터셋이 아닌 해당 데이터셋만 읽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파티션 테이블이 많이 쓰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사실 굉장히 쉽게 말씀했지만 파티션 테이블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파티션 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실제
그 파티션 키의 카디널리티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에 말씀드렸던 스몰 파일 프로블럼이라든지 데이터 스큐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어떤 테이블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파티션 키 어떤 식으로 조회하냐뿐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아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파티션은 이제 스태틱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새로운 조건으로 만일 조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테이블들을 다시 만든다든지 혹은 똑같은 데이터셋을 여러 파티션 키로 해가지고 여러 테이블들을 만들어 쓰시도 운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날짜와 고객 아이디 두 개의 파티션 키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브 파티션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스트리밍으로 계속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몰 파일들이 계속 생성이 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션 테이블들은 밑에 있는 파티션 키별로 해서 서브 디렉토리가 계속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디렉토리별로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메타스토어에 대한 오버헤드나 실제 쿼리에 대한 성능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 너무 많으면 파일을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압축을 했는데 사실 압축했을 때 우리 그 압축하는 파일들의 바운더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티션의 서브 디렉토리별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 스큐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정 폴더에는 파일들이 많고 특정 폴더에는 파일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파일의 사이즈들도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고 성능이 균등하지 않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뭐 데이터베이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들이 파티션 플러스 지오더를 많이 쓰세요. 파티션 키는 최대한 줄이면서 그 지오더라고 말씀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 클러스터링을 이제 같이 혼합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두 개 파티션 키가 아니고 데이트만으로 파티션을 하고 커스텀 아이디로 해가지고 이제 파일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명령어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즈 지오더라는 명령어를 써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2월 5일이랑 2월 6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오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보다 좀 파일 개수들이 좀 줄어들고 파일의 개수, 실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의 사이즈도 좀 균등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커스터머 A랑 커스터머 B는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을 같이 공유해서 쓰시는 이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되게 됩니다. 데이터 스큐도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지오더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닌 게 지오더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전까지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은 여전히 스몰 파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더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최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회를 했었을 때 성능이 균등하게 나오지만 점점 지오더 다시 수행하기 전까지 스몰 파일들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스키핑이 안 되고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나온 게 이제 리퀴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델타 레이크 테이블 형식입니다. 국내에도 몇몇 고객사분들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테이블 형식인데요. 이제 간단합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클러스터 바이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분석에 많이 쓰시는 조건값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고민하실 수 없이 이것만 딱 세팅해 주시게 되면은 클러스터의 키에 따라서 자동으로 파일들도 압축이 되고 클러스터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일관적인 읽기 성능도 보장하게 되고 내가 만일 클러스터 키를 바꿔 썼을 때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게 돼서 이런 기능들이 좀 사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색하는지 한번 똑같은 데이터 갖고 한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테이블에서 시타스를 써서 제가 리퀴드 클러스터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듯이 클러스터 바이 해서 커스텀 아이디랑 데이트 아까 파티션 키로 나왔던 거를 클러스터 키로 넣게 됐고요. 참고로 이제 클러스터 이 키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최대 현재 버전에서는 4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동으로 이제 KD 트리라고 하는 약간 인덱스 형식의 데이터를 저희 델타 테이블에 있는 트레이셔스 로그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트리를 만들고 나서 각각의 리프 노드로 이렇게 보시면은 점선으로 묶어준 것들이 마지막 리프 노드에 들어갈 데이터 셋들이 되고 하면서 자동으로 파일들에 대한 압축과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클러스터 온 라이트라고 해서 시스템 데이터가 써질 때 적재 시점에 수행이 되거나 혹은 레이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옵티마이즈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 이런 작업들이 수행하게 돼요.
결국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균등한 파일 사이즈들, 데이터 스큐 같은 것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되게 되고요. 파일 개수도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아까 보셨던 파티션 바이 지오더 대비 훨씬 개수도 적게 균등한 어떤 데이터의 이 오버헤드 같은 것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2월 8일 새로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라이트하는 시점에 클러스터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읽기 성능은 예전 데이터랑 똑같이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제 리퀴드 클러스터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아웃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한 조회 조건만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테이블 구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한번 마트성 테이블 중심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 쪽에서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인크리멘탈 프로세싱입니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델타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어펜돌리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C 같이 기존에 운영 DB가 있고 운영 DB에 있는 변경 사항을 내가 마트 테이블을 데이터 레이크에다 적용을 하려면 보통 스냅샷을 찍어서 한다든지 변경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새로 오버라이트 한다든지 굉장히 큰 배치 작업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 중에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삭제한 데이터들을 새로 말아가지고 파티션을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큰 배치 작업들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델타 레이크 테이블 형식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DB처럼 DML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CDC나 이런 것들을 워크로드들을 처리를 해서 굉장히 이제 기존에 있던 배치성 파이프라인들을 좀 경량화해서 실시간성으로 만드는 것들이 보통 이제 비용이나 성능상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CDC나 증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DML 성능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델타 레이크에는 하나의 로우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했을 때 이 변경 사항들을 들어간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딜리션 벡터라고 해서 해당되는 이제 변경되는 내용들을 비트맵 파일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ML 속도를 보시는 듯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DML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비트맵 파일들, 딜리션 벡터 파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리드할 때 이 파일들이 전부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리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IO4 업데이트라고 전 세션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워크로드나 쿼리 패턴, 어떤 이력 정보들을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컴팩션을 수행할 건지 딜리션 벡터 파일을 새로 만들 건지를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DML에 대한 속도를 향상시키고 어떻게 조회 성능도 마찬가지로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파크 코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좀 넘어갈게요. 너무 늦게 했네요. 사실 스파크 코드 이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스파크가 워낙 아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튜닝 요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서 하시게 되면은 스파크 이제 3.0 이상을 써서 AQE를 써서 어떻게 보면 런타임에 관련돼 있는 런타임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해라라는 거고요. RDD 같은 로우 레벨보다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이제 하이 레벨 API를 쓰는 것들이 좀 더 권고가 된다. 자동으로 이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되니까요. 그리고 셔플 파티션 같은 거 다 일일이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토 옵티마이즈 셔플을 하게 되면은 노드 수가 늘어나거나 이제 코어 수가 실제 늘어나도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들을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제 우리 클러스터에 더 전체적으로 패러렐리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듯이 판다스 대신에 판다스 API4 스파크 이런 것들 쓰시는 것들이 실제 단일 노드가 아니고 여러 노드에서 워크로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코드 레벨뿐만 아니고 이제 스파크 처리 엔진을 아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용이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였고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포톤이라는 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스파크 대비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스칼라로 짜여져 있는 이제 스파크 엔진을 C++ 다시 이제 고성능 네이티브 벡터라이즈 엔진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크가 가지고 있던 JVM의 병목이나 혹은 어떤 런타임 C의 컴파일 속도 같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포톤을 하게 돼서 갑자기 기존보다 확실히 성능이 확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스파크 API랑 그대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코드 제작성이 필요가 없고 읽기나 쓰기, 조인이나 집계 같은 성능에서 훨씬 더 빠른 오픈소스 대비 5배에서 20배 이상의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더 적은
하드웨어 리소스로 더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TCO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쓰냐? SQL 웨어하우스를 쓰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포톤에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혹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포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스파크 코드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크 UI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포톤 엔진을 타는 부분이고요. 뭐 기존에 내가 돌리고 있는 작업들을 포톤으로 바꿔 썼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듀퐁이라고 이제 제조 어떤 ETL 작업들을 뭐 아무런 코드 변경 없이 이제 포톤만 켰는데 전체적으로 속도는 원래 5시간 돌던 게 30분으로 줄었고 비용도 한 4배 정도 절감했다고 하니까 어떤 튜닝이나 힌트 같은 거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성능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서버리스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비스들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면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원래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브리스 아키텍처는 고객사 쪽의 고객사의 클라우드 계정 내 고객사의 데이터랑 고객사의 컴퓨팅 엔진이 그대로 다 있는 구조였죠. 그리고 뭐 클러스를 띄운다라고 하면 고객사의 VM이 뜨고 거기 컨트롤 플레인에서 데이터브리스 런타임에서 설치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서브리스 구조에서는 고객사의 데이터는 그대로 고객사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데 이제 컴퓨팅 자원들이 데이터브리스가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미리 프로비전에 있는 VM들을 풀에서 고객이 요청하면은 그걸 가져다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클러스터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리소스들은 이제 다른 고객이랑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 고객만을 위한 데디케이티드 리소스를 할당이 되고 다 쓰면은 반납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서버리스냐? 쌉니다. 예, 서버리스를 쓰시게 되면 데이터브리스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VM 인프라 관리라든지 버전 관리, 디벨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고요. 뭐 기존처럼 이제 아이들 타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 타임에 대한 VM 비용이라든지 데이터브리스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빌링도 하나로 통합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속도도 더 빠릅니다. 네, 전통적인 클러스터에서 이제 뜨는 시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수초 내에 빠르게 스타트업이 될 수 있고요. 인텔리전스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더 빠르게 쿼리들이나 아우팅, 스케일 아웃 같은 것도 지원합니다. 프리스프 IO for 리드, 프리스프 IO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DML이나 혹은 이제 리드 성능들이 기존 어떤 클래식 SQL 웨어하우스 대비 훨씬 더 빠르고요. 마지막으로 프리딕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서블리스 자원들을 통해서 테이블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작업, 뭐 백큐이라든지 옵티마이즈 작업들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관리 비용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겠죠. 네, 뭐 서블리스가 된다고 해서 다 없어진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를 버리는 건 아니고요. 용도에 따라서 혹은 이제 보안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클래식하게 기존처럼 쓰실 수도 있고 서버리스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급해서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서블리스 네, 간단하게 간편하고 빠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아키텍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키노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WS 한국 리전에서 데이터브리스를 쓰고 계신 고객들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곧 서블리스 SQL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이제 서블리스 워크플로우, 서블리스 노트북, 서블리스 DLT 같이 데이터브리스 전 서비스들이 다 서블리스로 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1분 남았네요. 저희가 빠르고 저렴하고 이제 좀 더 손쉽게 어떻게 데이터브리스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알맞은 사이즈의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델타 레이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포톤 엔진, 마지막으로 서블리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백서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브리스나 스파크, 델타 레이크에 대한 종합 최적화 가이드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